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씩 통신비 일괄 지원.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4차 추경 관련 당정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책의 골자입니다. 2만 원.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선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국민의 통신비 사정부터 살피는 정부 여당의 정책만큼은 분명 옳습니다. 맞춤형 지원이란 결국 이런 게 아닐까요?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킹슈맨 본부에 새로운 요원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입시 전문가 하규성 요원인데요. 대치동에선 이분을 알아야 입시를 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 전문가 하규성입니다. 네. 네, 좋은 방송 같이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특이하세요. 네. 하, 귀자, 성자, 네, 귀성이신데 네. 명절에 집에 안 가실 수가 없는 이름이네요. 올 추석에는 또 그게 고민이 좀 되죠? 네. 네. 네, 이름이 귀성이신데 집에 안 가시면 안 돼. 귀성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하규성 요원과는 잠시 후에 킹덤에서 코로나 시대 입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요 이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네, 오늘의 주요 이슈는 총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윤영찬 카카오 들어와. 그 다음으로 조수진 물타기, 김홍골도 재산 누락, 그리고 윤석열 방상훈 비밀 회동 의혹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스마트폰 화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화면 속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시면요. 네,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고 누군가 메시지를 윤영찬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윤영찬 의원이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라고 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아, 네. 너무하군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게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포털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윤영찬 방지법이라는 걸 발의했다고 하던데 이게 뭡니까? 네, 일단 김영란법 하면 이제 부정청탁 및 부동청탁 감지 방지죠. 네. 네, 여기와 관련된 것인데 이 부정청탁의 대상에 뉴스 편집장 및 포털 사이트에도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 상황을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포털 사이트를 다루는 이제 뉴스 편집장에게 여당의 의원이 네. 어떤 부정청탁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또 불리한 것은 어떻게 막아보려는 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김영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하규성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포털 통제라고 봐야 하나요? 뭐 형평성에 대한 항의냐 아니면 뭐 부활한 보도침이냐 이게 뭐 양극화돼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개인 신분이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 대표께서도 엄중한 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네. 또 본인도 사과했고요. 좀 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도 지침이냐 아니면 사실 객관성에 대한 어떤 의견 개진이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영찬 의원 본인 스스로는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낙연 대표가 그 교섭단체 연설을 했을 때 의원회관에서 그거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다. 왜 여당의 대표의 이야기는 올라오지 않고 야당의 대표의 이야기는 올라오느냐? 왜 메인 뉴스에 노출이 되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이제 메인 뉴스에 여당의 대표는 안 올라오고 야당의 대표가 올라온다라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팩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여당의 대표 연설 역시 올라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논리가 좀 공색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은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는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최고위원 회의에서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엄중하게 주의를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조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카카오 처음 개발자죠. 다음 포털 사이트 이재용 대표, 이재용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다음이 AI를 통해서 뉴스를 편집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AI가 과연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I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AI를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I가 면접을 보는데 어떠한 면접에 질문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속에 네. 이 AI 설계자의 관심과 이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뉴스를 편집할 때도 그 AI를 설계한 사람의 감정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가치 중립적일 수는 없다. 어떠한 기준으로 AI를 설계했는지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전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이게 루빅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의 AI 시스템. 여기서 의도는 그러니까 수용자, 뉴스를 수용하는 수용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거죠. 어떠한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춤형 뉴스 화면을 제공하는 게 인공지능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목적은 아니어서 사실 여기 관련된 기술적 논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돼서 윤영찬 의원이 사태가 커지자 즉각 해명하고 사과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 수석을 역임을 했었고요.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을 해서 네이버의 부사장을 또 역임했던 적이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이 포털의 내부 사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또 분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더욱더 논란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카카오 측 관계자가 이 윤영찬 의원을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측에서는 2015년부터 AI 알고리즘인 뉴스 배치를 담당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뉴스 배치에 관여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4.15 총선 당시에 11억 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서 신고했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얘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어제 9일이었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 의원들 재산도 신고에도 문제가 많다. 즉 본인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건 물타기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요. 제가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자 조수진이었다면 이 사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도 야당 의원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기자 조수진 생활을 했다면 야당 의원의 이런 의혹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당 의원 의혹도 제기해보자라고 기사를 썼을 것인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비판받을 거면 양쪽이 다 비판받아야 된다고 썼을 것인지는 따져보면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굳이 살펴보면요. 지금 조수진 의원 SNS에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의원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여당과 야당이 선관위에 신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살펴볼 게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1주택자로 한다고 했었다. 네. 이 원칙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물론 따질 수는 있는데요. 이건 원칙과 법률에 근거한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칙이 무너진 건 민주당이 비판받은 건 넘어갈 문제고요. 법률에 저촉되면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모 재산을 제외했다라는 것은 이 윤미향 의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도 출마를 해봤지만 부모 재산은 원래 제외할 수 있어요. 부모 재산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재산을 제외하고 신고했어요. 본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 재산을 포함시켜서 신고했다가 이번 신고 때는 부모님 재산을 제외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권이 이제 들어간지 몰랐다 뭐 이런 약간 해명을 남기기도 했었지만 이 부분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조수진 의원은 현금성 자산이잖아요.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누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1, 2만 원도 아니고 5, 6억에 대한.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돈이 또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빌려준 돈 5억을 까먹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누락하느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김홍걸 의원 얘기도 좀 여쭤볼까 싶은데 어때요? 4.15 총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 후보 등록 당시에 10억 원대 분양권 재산을 신고를 누락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홍걸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신고한 재산 내역은 2019년 12월 말 기준 금액입니다. 58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말 기준으로 신고를 한 21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재산 신고에서는 67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약 9억에서 10억 정도가 증가가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 김원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요. 당시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자체를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 모두한테 재산 누락이 있다는 것은 불편하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재산 누락 의혹이 일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조수진 의원, 김원걸 의원 둘 다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아요. 네. 지역구 선거를 하면 보통 지역구에 사무실도 내야 되고요. 네. 동네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요. 명함도 뽑아야 되고 점포도 뽑아야 되고 옷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작업들이. 근데 비례대표는요. 본인만 정당에 등록하면 끝입니다. 선관위에 낼 자료만 제출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 차원에서 꼼꼼히 좀 살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분양권이라는 출처가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김원걸 의원은 누락을 한 것이고요. 네. 조수진 의원은 현금성 자산 불분명해요. 이걸 왜 누락했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네. 그냥 본인의 진짜 단순한 과실인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락이 된 부분은 두 사람 다 동일하나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누락 사유의 디테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과 정당의 필터링 작업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자, 10만 원, 11만 원도 아니고 10억 원, 11억 원을 실수로 빠뜨렸다. 신고해서 빠뜨렸다는 이런 해명. 일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일 겁니다. 빠뜨린 이유 성실하게 소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5가지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이슈가 마스터되는 이슈맵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맵 주제, 윤석열, 방상훈 비밀회동 의혹입니다. 지난 7일 법무부에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서울지검장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키워드는 M 의원이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슈맵 키워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찰 요청서, 검사 윤리강령 제14조, 태평양, 총장 그 이상, 이하 부정관 등이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겠죠. 자, 사실 지난 10월 한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의혹이 한 차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측으로 구성이 된 이 진정인들은요, 만약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고발인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반 사유다. 현행법 위반 사유이며 법무부에서 이 감찰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검사윤리강령 14조일 텐데요. 네, 수사기관장이 피고발인을 몰래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다고 볼 수가 있죠. 검사윤리강령 제14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의 처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검찰청을 구성하는 이 사람들, 검찰청법에 따르면 제6조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은 검사와는 완전히 양분되는 그 검사 자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강령을 훨씬 더 세밀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제점이 되는 것은 이 조선일보 이 방상훈 사장은 재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무런 재판이 걸리지 않고 원래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용인해 줄 수는 있는데요.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예전에 언론들의 행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예전에 민주연구원장의 양정철 전 원장이 부임하고 있을 때 윤석열 총장과 만났습니다. 왜 만나느냐?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 꼼꼼하게 따져 물었거든요. 근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받아쓰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물론 이게 독립언론을 표방하는 이제 뉴스타파라는 채널에서 보도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원장을 만났을 때와는 너무나도 큰 온도차가 느껴져서 언론의 이중잣대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언론의 이중잣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라이브 실시간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윤석열 조선일보 번개팅한 것이냐. 네, 국민들은 진실을 이미 직관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은 박상기 전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확인을 했죠. 뭐 과거 변호사 시절에 그 회사 변호인을 했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만났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였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국민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2002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돌연 검찰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둥지를 틀었던 곳이 바로 유명 로펌이죠. 법무법인 태평양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태평양에서 방상훈 사장을 마침 변호하고 있었던 거죠. 네, 1심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 변호사들로 구성이 돼서 이 방상훈 사장을 이제 변호를 했었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친분이 쌓여서 이때 친분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긴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심, 3심은 이제 법무법인이 바뀌어서 여상규 전 의원이 담당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1심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친분이 생겼고 그 친분이 이어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친분에 의해서 만났다. 하지만 대여섯 건의 사건과 관련돼 있는 피의자 신분이었는데요. 친분을 이야기하기엔 좀 위험한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만났던 한 언론사 사주의 이야기가 또 흥미롭습니다. 이 얘기에 따르면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야망을 엿봤다는 것인데요. 총장 이상이라고 하면 대권을 꿈꾸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관련 사주 윤 총장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맥락인 이유인 거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인다고 한다면 일단 저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는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력을 이용한다면은 잘못된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일보와 관련된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흐지부지되고 있다.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결과로서 나오고 있는데 검사에서 이 검사 권력 중에 저희가 이제 검찰의 권한을 빼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얘기했었던 것이 기소권입니다. 근데 기소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기소를 하지 않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청탁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이 권한이 검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윤석열 총장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주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이 변호사 생활을 1년 정도 하다가 곧바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변호인으로 왔으면 자신을 의뢰한 사람을 편을 들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건 검찰총장 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될 때 유명한 일화로 소개됐었는데 그건 범죄잖아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뢰인을 혼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변호사가요. 변호사가.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는 사주가 어떤 재판에 걸려 있으면 잘못된 사람과 만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의뢰인을 그렇게 대놓고 먼저에서 혼냈다라고 하는 그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과 비밀 회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기성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게 도덕적 공동체를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되는 게 정의와 우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네. 분이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사사로운 정의에 이끌리면 정의가 외면당하기 마련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례로 반장한테 이런 지시하잖아요. 스님 나가면서 떠드나이 좀 체크해가지고 교실 분위기 좀 좋게 만들어라. 그런데 반장하고 친한 친구가 떠들면 이게 사사로운 정의에 이끌다 보면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대검은 사실 무근이라는 반박에 나서긴 했습니다. 네. 네, 이 의혹에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게 지난 7월 24일이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대검 관계자가 밝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개된 일정 이외에는 밝힐 수가 없지만 이런 비밀 회동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 언론사 사주와 검찰 권력층이 만났던 것이어서 또 다른 검언 유착이 아닐까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말에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새겨들어야 할 말인데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모두가 믿었던 윤 총장이 왜 갓끈을 고쳐만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에 대한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신맥이었습니다. 네, 생활 밀착형 시사 MC 장훈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 오늘 주제 역시 저의 자체 BGM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오늘 티키타카 뉴스 주제는 김영란법 중간평가 점수는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패 인지 감수성을 심어준 굵직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경기로 인해서 당분간 이 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인데요. 한시적으로 또 경기 부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선물을 할 때 상향 조정을 좀 해준다는 것인데요. 10만 원까지 쓸 수 있던 것을 20만 원 정도까지 쓸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품목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홍삼, 김치, 젓갈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이거 2배가 오른 거거든요. 네. 이게 그 종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돼지가 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큰 변화입니다. 우리 오창석 요원이 또 네. 한때 이 정치 유망주, 정치 꿈나무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 주변 지인분들을 좀 많이 챙겼어야 되는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이 정치계도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바뀌었고요. 이 김영란법 저는 사실은 이제 1월에 입당을 하고요. 네. 4월에 총선을 거치고 6월에 정치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 전에 모든 것이 이제 명절 전에 끝났어요. 뭔가를 주지도 네.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김영란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그렇지 굳이 저한테 누군가 찾아서 선물 주지 않았어요. 네. 딱 봐도 거지였기 때문에 얘한테 잘 보여도 뭔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네. 다 잘 알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비시즌 정치인 오창석 의원과 함께하는 티키타카 뉴스. 김영란법 시행으로 거둔 경제적 효과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이 이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입니다. 상위 1%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 총 3조 1,590억이라고 합니다. 2년 전보다 약 4,600억이 감소했고요. 이 전체 대비 13%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평균 접대비 역시 감소했는데요. 5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무려 24%나 감소했습니다. 김영란법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 접대 문화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위반 사례가 좀 있습니까? 네, 위반 사례 당연히 있었습니다. 2016년 법 시행 당일부터 작년 말일까지 조사를 한 것이 이제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총 사례는 8,938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고요. 이 주요한 내용은 부정 청탁이라든지 뇌물 수수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정청탁 관련해서 슬픈 또 추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를 굉장히 아끼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촌지를 많이 받은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요즘은 뭐 그런 선생님이 안 계시겠죠. 예. 자, 이 사실 관례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부정청탁과 민원과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을 한 장의 포스터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총 14장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함께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채용, 승진 등의 인사 직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 또는 합격을 부탁한다는 것 역시 저촉이 되고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의 선정 탈락 직무, 그러니까 누군가를 뽑아달라 또는 누군가를 떨어뜨려달라 이런 네. 것이겠죠. 또 하나는 수상과 포상, 선정 탈락 관련된 직무. 네. 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상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 포상을 해서 상을 받게 해달라 또는 누군가를 또 떨어뜨려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입학 성적 관련 직무 있습니다. 입학 성적 처리 조작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공공기관 재화 용역의 거래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대병원 네. 입원이나 수술 나부터 받게 해달라. 뭐 이런 청탁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 국립대병원 이번 순서 청탁 이야기가 눈에 띄는데요. 아니 얼마나 이런 부탁이 많으면 이게 이 조항으로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김영란법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네, 일단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굉장히 많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소돼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은 한 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위반 사례에 비해서 재판까지 넘겨지는 경우가 현저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또 하나 문제점이 이해충돌방지법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완성이 돼야지 김영란법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때는 부정청탁만 통과됐을 때 반쪽짜리 김영란법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까지 통과가 꼭 돼서 완성된 김영란법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에 제가 자영업자였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주변 상인분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예측들이 존재했어요. 사실 뭐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오히려 더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 매출이 많이 줄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 뭐 이런 예측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느 정도로 중간 평가를 하는지 오창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몇 점 정도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굳이 이제 수미양가 또는 점수를 안다면 우나 80점. 은 충분히 줄 수가 있다. 네. 라고 하는데 공무원들, 이제 공직자들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 65%가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이 신고 건수 중에 70%가 공직자가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김영란법의 김영란이라는 단어 권익위원장이었죠. 네.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만들 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말라라는 것도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데 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어 권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간다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80점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꽤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A 제로 정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선물을 주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무례라는 얘기가 있어서 정말 어렵게 거절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줬다는 것만으로도 A 학점 충분히 드릴만 합니다. 네. 네, 오늘 새로 오신 네. 우리 귀성 의원께서는 신기성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도 업무상 또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저도 네. 9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높게 주시네요. 네. 뭐 학원가에서는 특히 뭐 교육계에서는 또 그렇게.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90점. 많이 실망하신 눈치입니다. 아름다운 문화가 사라진 듯한 느낌.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잘 지켜지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오늘 킹덤에서는 코로나 입시, 고3이 불리하다에 대해 얘기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죠? 네. 해마다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은 본인들이 건국 이래 가장 불쌍한 수험생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면 올해 고3이 아마 건국 이래 가장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학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좀 체크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요원들도 고3 시절을 다 겪었죠. 수능 앞두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요즘도 가끔씩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석이는 수능 일주일 전까지 자기가 서울대 갈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심지어 고3 수험생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그 모의고사에서도 서울대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수능 잘 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고 제가 제 친구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뭔 그런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작 수능 점수 받아봤을 때 한 100점 이상 차이 났습니다. 너 자신은 알라. 자, 그럼 자 어떠세요? 하기성 요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고3 학생들을 늘 경험하시니까 네. 자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해마다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 고3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역대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능이 정말 가까이 다가와서 네. 압박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자, 수능이 8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코로나로 바뀐 입시 풍경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2.5단계 지금 유지 중이잖아요. 그래서 9명 이하의 교습소만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범위 내에서 지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독서실 못 갑니다. 또 요즘 스터디 카페 많이 가는데요. 네. 못 갑니다. 학원도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고3들 특히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면학 분위기도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는 단축 수업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특히 고익 주책으로 지금 하상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특히나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경기도권에 기숙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휴원 중이라서 집에 다시 되돌아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 아마 독학으로 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공부를 마음껏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군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도와 불공도 못 드린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몇 안 되는 일일 텐데 이것조차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수험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한 지점일까요? 네. 일단 뭐 부모님들이 보통 수능 100일 남으면 100일 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뉴스에 나왔지만 포교소나 또 뭐 성당이나 뭐 교회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터졌기 때문에 기도 못 드리는 거는 지금 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종교적인 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일단 본인들이 무증상 환자들이 요즘 최근에 30에서 40%까지 늘어났고 또 깜깜이 동선들이 좀 많아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불안의 요소고요. 실례로 뭐 경기도의 어떤 이제 고3 학부모님이신데 아버님이 확진되시면서 또 딸이 뭐 주변에 또 영향을 미쳐 음성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또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었죠. 네. 그때 수능을 못 본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오늘 또 좀 심층적으로 얘기할 건데 대학별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논술이나 면접, 또 실기시험 등의 일정들이 좀 많이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아까 우리가 잠깐 하면서 봤는데 뭐 얼마 전에는 수능이 연기될 수도 있다. 네. 뭐 만약에 이제 심각 단계 3단계가 또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2월 네. 3일을 미뤘는데 그러면 올해 과연 우리가 수능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학생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네. 정리하면 삼중고군요. 정말. 네. 감염의 공포를 겪고 네. 뭐 수험도 불안하고 그런데 제도도 바뀔 것 같은 이야기. 네. 코로나 확산세가 잡혀서 더 이상 수능이 연기되는 상황만큼은 피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상성 요원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2021학년도 대입 수험 일정을 저희가 간단한 표로 함께 준비했었는데 일단 원서 접수일부터 시험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응시 원서 접수는 9월 3일 목요일부터 9월 1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모의 수능은 9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23일 수요일부터 9월 29일 화요일 중 3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일은 12월 3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이 수능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네요. 네, Myon 입장에서 보면 고3 수험생들 하소연 정리를 했다는데 정말 네. 심각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필승 코리아 다들 기억나시죠?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 둥이들인데요. 이 학생들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4강 신화에 화려하게 탄생한 2002년생들은 46만 명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신종플루를 겪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고3 때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진짜 그야말로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 가면 마스크 벗고 놀고 싶다라는 게 꿈인 2002년생들. 자, 이 고3 수험생 시절을 부디 잘 보내고 건강하게 대학 생활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월드컵 세대의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일 텐데요. 고3 학생들의 꿈을 이루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네, 일단 예년 또 전년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전형 방법을 확인하라라고요. 두 번째는 비대면 면접을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정말 하규성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변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대학의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었던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뭐 원서 접수까지 계획했던 건데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101개 대학이 변경안을 냈었고 또 그게 승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전형 기간에 대한 조정에서 면접이 한 44개 대학이고 논술 적성은 10개 대학, 그다음에 실기를 좀 조정했던 대학이 42개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실기고사의 종목, 유형이죠. 요걸 좀 변경 요청했던 대학이 24개 대학. 네. 그리고 실기고사의 대상 인원을 갖다가 좀 축소해달라라고 했던 대학이 13개 대학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자. 서울대가 대표적인데요. 원래 세계 2등급을 갖다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공부 못하니까 세계 3등급으로 바꾸자. 뭐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서울대도 그렇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도 원래 수능 전인 10월 달에 논술을 보는 대학인데 10월 달에 지금 집합금지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12월로 또 변경을 해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학생들도 있고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아주 사소한 변화지만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전략의 큰 또 틀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본인들이 계획 세웠던 대학의 전형 방법 또는 논술이나 면접 실기 어떤 시기들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고 원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면접도 비대면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 대면과 비대면 차이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도 대입 때 면접을 봤지만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있는 면접관들의 표정이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또 주제 전환을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도 좀 던지고 네. 이런 것들이 대면 상태에서는 가능한데 비대면 상태에서는 그런 이제 일종의 기술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수험생들이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수험생 안전확보 이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대입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면접을 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 면접의 형태가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뭐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네.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화상 면접을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영상에서 현장에서 녹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뭐 방을 다르게 나눠가지고 화상으로 면접하는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올해 수험생들은 또 면접을 가지고 우리 요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없어지는 대학도 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전형 요소의 변별력, 예를 네. 들면 내신이나 학생부에 나와 있는 어떤 비교과의 항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덤의 주제가 올해 코로나 입시 때문에 고3 이 재수생보다 불리할까 이런 내용일 텐데 네. 정말 불리합니까? 불리합니다. 네. 일단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일단 고3은 입시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또 멘탈 붕괴가 많이 옵니다. 물론 이제 졸업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나보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망했는데 올해도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경험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 고3이 불리한 거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3월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공부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낭비가 좀 있었다, 소비가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하고, 그리고 일단 졸업생들은 뭐 수능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학기 학생부 마감하는 시점이니까 기록이 누락됐는지 또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자소서를 쓰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소개서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데 고3 대학생들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걸 장인 정신으로 하루에 한 땀 한 땀 써요. 근데 이제 졸업생들은 이미 써놨고 그리고 그게 영향을 많이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능에 집중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3이 불리한 거는 2학기에 또 내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올해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그럼 내년에 수시로 재도전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 대다수의 대학들이 또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수능에만 전념하는 졸업생 대비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재학생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다 정립됩니다. 네, 그야말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고3 학생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저도 이제 고3 때 대입을 앞두고 상향 지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거 엄청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상에.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또 이 입시 요강 같은 것들이 다양해져서 네. 어떤 정보를 믿어야 될지 좀 방향성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에 특히 유튜브에만 검색해봐도 영상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이런 정보들 믿을만 한 겁니까? 이게 최근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증한 것 같아요. 네. 뭐 TBS도 뭐 상담받고 대학까지도 있었고 찾아가는 입시 설명이 다 있었는데 뭐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녹화해가지고 영상으로 공유하는 그런 네.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네.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약간의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시청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사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근데 듣고 나면 재미있는데 나하고는 좀 일치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별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다년간의 입시 경험이 있느냐, 네. 또 다양한 학생들을 오랫동안 합격을 시켰거나 또는 불합격에 쓰라린 아픔이 있느냐, 네. 뭐 그러니까 개인적인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유튜브 같은 거 활용하셔도 괜찮은데 너무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네. 꿀팁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본인 자랑 같기도 하시고요. 본인은 안 그렇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아니 저는 뭐 입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속도를 맞춰가거나 앞서서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유튜버들 중에는 또 전문적으로 이 직업이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입시, 고3이 불리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불리한 입시 환경 탓하지 말고 의연하게 극복하자. 합격으로 다가올 감동은 여러분의 것이다. 코로나와 입시 두 가지와 동시에 싸우는 전국 60만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님들 응원합니다. 하귀성, 오창성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강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 주제부터 살펴보시죠. 코로나19 백신 안전하지 않다. 미국 독일 연합 백신 전쟁 승리. 네, 오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조금 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155명, 그중에서 지역 감염이 141명, 해외 유입이 14명이었고요. 또 지역 감염 환자 중에서 수도권에서만 98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 또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지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양구 요원은 요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 부족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방역 당국의 욕심은 이번 주에 100명 미만으로 줄어든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향 추세가 또렷하게 나타나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 2.5단계 효과가 발휘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거의 2주째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150명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보는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뚜렷한 그 하향 추세가 좀 네.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시민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까지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코로나19 리포트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하지 않다. 한 영국의 제약사가 옥스퍼드대와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하던 중에 돌연 임상시험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제너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이제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중단이 되었는데요. 흔히 임상 시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견이 되면 일단 중단을 시키고 그 인과관계 등을 정확하게 따져서 다시 재개를 할지 아니면 이것이 임상 시험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의 치명적인 사안인지를 지금 조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 자체에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 이 백신의 위상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연구소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현재까지는 WHO를 비롯한 세계 백신 전문가들이 가장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검증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앞서가고 있었던 백신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백신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백신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놓고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릅니다. 독립적인 외부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영국에서 나타난 부작용 사례가 이 백신과 인과관계가 뚜렷한 부작용 사례인지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다음 주에 별 문제 아니었다 생각하고 재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실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심각한 부작용 사례로 드러난다면은 이 백신에 대해서 그동안은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을 다 백지화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그 쟁쟁한 국가들이 이 백신 경쟁에 있어서 지금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겠어요. 미국, 독일 연합 백신 전쟁 승리, 이런 내용인데, 지금 그 영국의 경우에는 백신 연구 개발이 조금 주춤해진 가운데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미국의 화이자가 이르면 다음 달에 백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서방 국가 중에서 이제 세 가지 그룹이 약간 선두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임상 시험이 중단된 옥스퍼드 제너연구소 아스트라제네카 그룹이 이제 가장 앞서갔던 그룹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던 두 그룹이 하나는 미국의 화이자와 그리고 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RNA 백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모더나라고 하는 미국 기업이 만들고 있는 RNA 백신이었는데, 만약에 이 선두주자인 아스트라제네카 컨소시엄의 백신이 실패한다면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미국의 화이자와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그 컨소시엄이 조금 더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킹슈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사례를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뜻밖에도 전 세계 많은 백신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 백신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시노백이라고 하는 기업과 시노팜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각각 백신을 개발 중이고, 그 백신들은 지금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3상 임상 시험을 대규모로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백신들이 뜻밖에도 지금 서방에서 개발 중인 백신보다 효과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그 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약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백신 개발 수준이나 과학기술의 수준만 놓고 보면은 결코 뒤떨어져 있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 중국 같은 곳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의외로 복병으로 확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에서 개발이 되면 그것도 묘한 모양새가 되겠네요. 약간 네, 묘한 결자 모양새가 해지 같은 되죠. 느낌이 있어서. 정말요. 네, 시작은 어쨌든 중국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뭐 남미라던가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 뿌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추석 열차 좌석 예매가 작년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고향 가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조금만 더 참고 코로나와의 신경을 싸움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킹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